네, 미디어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입니다. 제가 지난달쯤에 우리 박영훈 앵커님과 함께 우리 손수 대변인과 대담하면서 우리 미디어시에 처음 인사드렸는데요. 오늘 이렇게 약 한 달 만에 두 번째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무척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먼저 오늘 포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방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조율을 하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라이브로 시작을 할까 아니면은 첫 시간이니까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아마 매주 한 번씩은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라이브보다는 조금은 좀 정제되어 있는 영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돼서 오늘은 라이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원테이크로 라이브처럼도 생생하게 여러 이야기들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또 박민영TV라고 하는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매일 저녁 또 6시 반에 시사 이슈를 또 주로 다루다 보니까 좀 현안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졌는데 오늘 저한테 이렇게 긴 시간이 또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슈에 함몰되기보다는 이슈에서 좀 파생되는 우리 국민의힘과 좀 정치의 내밀한 이야기 좀 여러분들께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좀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좀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하니까 사실 한동훈 당원 게시판 이슈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짧게만 좀 터치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당원 게시판 사태,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래서 당원 게시판에 댓글 쓴 게 왜 범죄가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당원 게시판 사태를 좀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국민의힘에서 당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운영하는 국민의힘 내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씨와 그 가족들이 무더기로 댓글을 올렸다라고 하는 의혹이 네티즌들에 의해서 2024년 11월경 제기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당원 게시판은 원래 실명으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 빼고 뒤에 이름 두 글자를 블러 처리하는 식으로 시스템 개편을 추후에 했는데 그와 별개로 이 실명 게시판이었기 때문에 검색 기능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맨날 진땡땡, 한땡땡 이런 이름, 그러니까 진은정, 한동훈, 뭐 한지윤 이런 한동훈의 가족의 성씨로 성씨와 같은 그런 앞글자 성의 이 넷 회원들, 당원들이 매일같이 윤 대통령에 대한 부부, 정점식 당시 이제 정책위 의장 그리고 안철수, 뭐 이준석 등 이제 보수 정치인들이라고 분류가 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설과 막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포착을 한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네티즌 수사대들이 이름을 적어본 거예요. 그래서 진은정, 한동훈, 한지윤, 그다음 뭐 이제 그 진영구 이런 식으로 한동훈 씨 가족 이름을 다 검색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그와 같은 폐륜성 댓글들이 한동훈 씨 가족과 같은 이름을 가진 당원들에 의해서 작성이 됐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근데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좀 많이 이상하죠. 사실 흔한 이름들이 아니잖아요. 진형구, 한동훈 씨의 장인, 진은정, 한동훈 씨의 이제 부인이시죠. 그리고 한지윤, 한동훈 씨의 딸 등등 한 5명, 허수옥이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한동훈 씨의 이제 장모인지 뭐 어머니인지 허수옥 이제 이런 이름들이 포착이 되니까 이게 우연일 수가 있느냐. 심지어는 이 댓글이 작성된 시간대를 보니까 1분 단위로 그 가족의 명의를 가진 그 가족의 이름과 동명이인이라고 일단 주장을 하시는 그 당원들의 이름으로 1분 단위로 같은 게시물들이 무더기로 작성된 것들이 포착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한동훈 씨 가족들 혹은 그 가족들의 명의를 도용한 누군가가 당원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읽힐 수밖에 없죠. 심지어 그 내용들이 한동훈 씨를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한동훈 씨와 대립을 했던 정치인들에 대해서 모욕을 하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의심이 확장이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당원 게시판 아무도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원들의 의견을 당에 수렴하기 위해서 단계가 있는 거지, 기자들은 접근도 안 되거든요. 당원 게시판은 우리 당원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원 게시판에 뭐 당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이 참고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언론 보도가 되거나 하는 경우들은 진짜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동훈 씨 때부터 당원 게시판에 뭐 수만 개의 게시글이 올라왔다라고 하면서 정점식 원내대표 물러나라, 김경수 복권 중단해라,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해라, 이와 같은 한동훈을 옹립하기 위한 글들이 무더기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굳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다라고 하는 게 추가적으로 추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요약을 하자면 한동훈 씨 가족 명의로 수천 개의 게시물들이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누적돼서 올라왔고, 그와 같은 게시물들이 당심으로 둔갑이 돼서 특정 언론에 보도가 됐고, 해당 언론 보도를 특정 방송국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인용을 하면서 한동훈 씨 대변인들, 그 패널들이 다시 확대 재생산을 하는 자가발전식 여론조작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이 도출이 된 거죠. 네, 그때부터 이 사태가 단순한 댓글 작성 사례가 아니다. 단순히 당원 게시판에 모욕성 댓글을 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당심을 참칭해서 언론 정언유착을 통해서 언론사에 기사를 내고 그 기사를 가지고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수작이었다 라고 하는 의혹으로까지 일파만파 커지게 되면서 한동훈 씨가 정당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명의도용 등 위반과, 그리고 당원 게시판이 이 사태가 퍼지자마자 갑자기 셧다운되는 또 사태가 있었죠. 현재 알려진 바로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셧다운돼서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한동훈과 진은정 명의로 작성된 수백 개 게시물들이 무더기로 삭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증거인멸을 위해서 단계를 셧다운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이런 상황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이건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사태다라고 규정이 된 겁니다.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형사법적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는 그런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당무감사위 조사 결과, 그리고 윤리위에서 한동훈 씨에게 소명을 요청을 했지만 한동훈 씨가 이를 거부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고위에서 제명 의결이 된 거죠. 자, 요약을 하자면 당원 게시판 사태는 조직적으로 당원 게시판에 당심을 조작해서 그 당심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보도를 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자가발전식 여론 조작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범죄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 당시 우리가 여당인 상태에서 윤 대통령 부부, 정권을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당의 주요 정치인들, 본인의 정적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난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정권과 정당을 망치는데 가장 큰 인과성이 작동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게 현재 우리가 정의 내리고 있는 당원 게시판 사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 입장에서 당연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과 주요 정치인들을 상대로 여론을 조작해서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거, 정당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일이죠. 한동훈 씨는 심지어 당원 게시판 사태로 정치적인 수세에 몰리게 되니까 갑자기 명태균 씨,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 전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문을 열어줘서 수사에 협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탈표를 만들어서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협박을 함으로써 정말 당정 갈등의 막장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권의 치부를 들추고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를 타개하려고 한 결과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동훈 씨를 그래서 저는 계엄 유발자라고 얘기를 하죠. 민주당의 입법 폭거 당연히 지탄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민주당의
국무위원 출탄핵과 예산 삭감 등의 행위들이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을 정도로 민주당의 행위는 무도했습니다. 그러나 야당만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108석, 국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108석의 의석을 똘똘 뭉쳐서 지켰다라고 하면 대통령의 제2요구권, 그러니까 속칭 거부권을 통해서 민주당의 악법들을 방어를 할 수가 있는 상태였고 충분히 당정이 합심해서 야당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한동훈 씨가 그 알량한 본인이 공천권 행사에서 얻어낸 개파 정치인들 활용해서 알량한 8석 이탈표를 만들겠다라고 대통령과 청와대를 협박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와 같은 당정 간의 결합이 무너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원 게시판 사태는 단순한 여론 조작 사건을 넘어서 정권까지 뒤흔들었던, 결과적으로 우리 정권을 무너지게 만들고 대통령의 탄핵과 이재명의 집권까지를 끌어낸 결정적인 트리거였다라고 하는 게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씨가 제명을 당한 것이고 국민의힘에 돌아와서는 안 된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 당원 게시판 사태가 1년 8개월 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이 너무도 민주당의 귀염둥이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 직접 이야기를 하죠. 한동훈이 이재명 집권의 금메달리스트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민주당의 개목줄 잡혀서 민주당에 부역하는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봐주기싸를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류가 최근에 한동훈이 너무 세력을 키워서 지금 일부 종편 방송들은 아예 한동훈 씨 개파 대변인들만 나와서 한동훈 씨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디어 권력을 장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민주당의 표현이에요. 개가 주인을 무는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이 여권 내 현재 판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정국면이라고 하는 거, 정권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모두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수사가 재개된다라고 했을 때부터 그와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왔고요. 실제로 단 한 달 만에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게 어제 있었던 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그 당원 게시판에 대한 관리를 맡았던 우리 그 민간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그래서 어제 전해진 겁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혐의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를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찰이 강제 수사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미 한동훈 씨가 당원 게시판 셧다운을 지시했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는 홍보국의 직원들이 경찰 수사에 협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현재 알려진 정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서 제가 앞서 쭉 설명드렸던 한동훈 씨의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의 이 범죄 행위의 실체가 상당 부분 구체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민주당도 민주당의 귀염둥이였던 한동훈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지금 실제로 채널A 같은 이런 보도국에서도 한동훈 씨에 대한 손절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이를테면은 한동훈 씨 측근들이 그동안 주진우 의원, 당시 한동훈 씨의 법률자문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던 대표 시절에 주진우 의원의 말을 지속적으로 인용을 하면서 디도스 공격으로 단계가 셧다운된 거다. 그게 동명이인 한동훈의 소행이다. 이렇게 방어를 해왔는데 주진우 의원이 채널A 방송에 출연해서 직접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확인한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시 사무국에서 전달해준 내용을 그대로 읽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한동훈 계파들이 인용했던 주진우 의원의 주장 자체가 전혀 실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박할 만한 논리 자체가 모두 다 기각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디도스 공격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수사가 본격화되니까 조금이라도 한동훈 묻을까봐 모두가 거리두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이 사태가 얼마나 지금 촘촘하게 한동훈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건 당연히 한동훈 씨의 개인 일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까지 묻어주고 안고 갈 이유는 없죠. 더군다나 한동훈 씨가 개인 일탈로 다른 것도 아닌 자기가 속했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조직을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당사 유례가 없는 이런 해당 행위에 대해서, 역대급 폐륜적 해당 행위에 대해서 절대로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당 입장에서도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동훈 씨 가족의 명의, 동명이인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가족의 명의라고 추정되는 그 명의자들이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했다라고 현재 추정되는 IP, 수사기관에 모두 다 넘겨졌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우리 정당 차원에서는요, IP를 통해서 대략적인 주소지를 확인할 수는 있어요. 이를테면은 뭐 타워팰리스다, 아니면 뭐 옆에 장미 아파트다, 그 정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몇 동 몇 호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한동훈 씨 가족이 가족인지 아니면 특정인에 의한 명의도용 조작인지 한동훈 씨 개인 소행인지 이제 드러나야 할 순서죠. 이 판도라의 상자가 수사기관을 통해서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이고요. 짧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길어졌네요. 네, 저는 이 사건이 갖는 함의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에는 대통령을 끌어내려서라도 자기가 득세하고 싶어 했던 역대급 폐륜적 해당 행위자가 존재했고, 우리 정당이 그런 자에게 속아서 당 대표까지 만들어졌고, 당시 원희룡 장관이 정말 피 터지게 호소했던 한동훈이 당대표 되면 대통령 탄핵당한다라고 하는 명제가 참 참담하게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적중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당 운영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을 리더로 만들어야 하는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정말 제대로 된 교본을 한동훈이 제시를 해줬다라고 하는 거, 저희가 정말 뼈에 가슴에 새겨야 할 사안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왜 자당의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시키는 폐륜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저는 이와 같은 행태의 모든 답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을 배신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쫓는 것이 우월 전략이 되는 막장 시스템. 대통령과 함께 정권과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공격해서 자기 입지를 만들고 뻔뻔스럽게 계엄 유발자가 내가 계엄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 재래식 미디어들과 협잡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정의의 투사 행세를 하면서 정당을 말아먹은 사람이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내 집 지키겠다라고 하는 막장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일부 스피커들이 그와 같은 여론 호도를 막기 위해서 처절하게 투쟁을 하고 있을 뿐, 여전히 그처럼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야비한 수단들이 동원되고 있고, 한동훈 씨가 입만 열면 얘기하는 보수재건, 국민공천, 계엄을 막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그와 같은 속임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저희가 똑똑히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같은 파렴치한 정치인들을 우리가 정계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국민의힘 정상화의 과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정당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깊게 여러분들께 좀 리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슈를 좀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2가지 큰 사건이 당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정점식 원내대표가 갑자기 원내대책회의에 오세훈 시장을 끌어들인 사건이에요. 현재 이 장동혁 지도부의 사무총장인 정의용 사무총장이 거세게 반발을 했죠.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원내대책회의, 말 그대로 원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현안들을 회의하는 것이 원내대책회의입니다. 화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이틀 동안 있는 주간 행사인데, 오세훈 시장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아니죠. 원내대책회의에 들어올 자격이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현재 어떤 범죄 의혹들을 받고 있습니까? 심지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죠. 1,000만 원의 벌금. 명태균 씨에게 불법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라고 하는, 정확히는 김서정
등을 통해서 그에 대해서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혹들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1심 법원은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의 허락 없이 오세훈 시장의 비서관 등이 명태균 씨에게 3천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할 이유가 동기가 없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현재 여러 정치권의 플레이어들, 법조, 언론인들, 그리고 우리 여야의 정치인들까지 사실상 내년 보궐선거를 전제하고 현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직자로서 오세훈 시장의 저는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기를 저도 바라지만 이 판결문을 봤을 때, 그리고 오세훈 시장 측에서 펼치는 논리의 허술함을 봤을 때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정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서울시장이 당선되자마자 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역대급 초악재에 대해서 당연히 예측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죄가 날 거야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놓고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재신임 받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아닐 거야, 기도를 한다. 이건 정말 제1야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책임이 없는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럼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당선 무효형이 났다. 우리 당이 뭘 해야 할까요? 그 자칭 쇄신파들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절연. 당에 부담이 되는 인사들에 대해서 절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본인들 입으로 하셨죠?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개인적으로는 같은 동지끼리 치부가 있더라도 보호하고 안고 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신들은 치부를 지적하지만 여전히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고 공과 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공과 과를 함께 책임지는 것이 공당의 책임 정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세훈 시장은 저 같은 사람들조차 청산대상 살다 30년 정치하신 분이 30살 당직자에게 청산대상이라고 지적하는 건 전 처음 봤고 해외 토픽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30년 정치한 60대 5선 서울시장, 당시 4선 서울시장이 쇄신파라고 하면서 30대 당직자를 구태로 몰아서 나가라고 한다.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본인들이 했던 말에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을 끌어안으면서까지 오 시장을 지켜야 할 책무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오 시장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죄가 되길 바라요. 하지만 유죄가 됐을 때 우리 당 입장에서는요, 오 시장을 안고 함께 추락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차기 서울시장 준비를 해야겠고 결과적으로 이 사태가 오 시장 개인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점을 당 입장에서는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부터 디커플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법 리스크가 있는 광역단체장. 그게 뭐 단순 벌금형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중범죄라고 한다면 더욱 그렇겠죠. 결과적으로 오 시장이 거리가 됐을 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다음 논리를 펼쳐야 됩니다. 오세훈 시장이 검증을 거부했다. 통상 기소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인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엄중한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요새는 정치보복이 횡행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다소 느슨하게 적용을 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기소만 당해도 당직이나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재판을 코앞에 두고도 재판이 중단된 상태에서 재판부가 서울시장 선거 끝날 때까지는 재판 중단시키겠다라고 각급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서울시장 당선되더라도 직후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를 뻔히 알면서도 이와 같은 검증을 사실상 회피를 했죠. 어떻게? 2번이나 후보 등록을 거부하면서 느닷없이 30대 당직자들을 공격을 하고 장덕 대표를 향해서 혁신선대위, 쇄신선대위 같은 이야기 하면서 2번이나 등록을 미룬 결과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하고 검증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죠.
다른 후보들에게도 대단한 결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지도와 체급을 가지고 후보가 되셨습니다만 이런 사태가 결과적으로 벌어지게 됐죠. 이걸 국민의힘 탓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당시 지도부와 공관위가 검증을 못했다? 당시 지도부와 공관위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등록을 거부한 시점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지적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기회를 주기로 한 이상 검증이 제대로 못된 책임은 오세훈 시장의 이 내부 총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필할 수밖에 없는 논리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들었냐면 오세훈 시장이 자격 없는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 원내 지도부와 함께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오세훈 시장과 함께 가고 있고 커플링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내년에 보궐선거가 펼쳐졌을 때 국민의힘도 오세훈을 옹립하면서 함께 책임이 있는데 국민의힘의 과실로 벌어진 보궐선거에 후보 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식의 공격부터 시작될 겁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께서는 어떤 논리로 방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포기하실 생각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저 같은 사람들조차 모르는 오세훈 시장이 무죄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무죄로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뭐 대단한 논리라도 발견을 하셨습니까? 그런 게 없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심지어는 장동혁 대표가 밀양의 가뭄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현장 민생 점검을 하기 위해 원내대책회의를 불출석한 그날에 무슨 빈집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정의용 총장이 분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정치를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동지들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자칭 소장파들에게는 그럴 책무를 느끼지 않습니다. 본인들부터가 절연이라고 하는 대단한 논리를 개발해냈기 때문에 절오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들이 반박할 만한 논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정당이 서울시장 선거를 오세훈 시장의 검증 거부로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 때문에 포기를 해야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오세훈 시장과 적절한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차기 있을 수 있는 매우 유력하게 가능성이 점쳐지는 보궐선거에 책임을 공유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내 지도부도 좀 제대로 된 처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저희가 좀 이 상황에서 겪어봤고요. 또한 두 번째, 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중진급 국회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만 공격을 할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 바로 사법 리스크입니다. 여권은 사정 국면을 주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야당 정치인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실제 우리가 집권했을 때 이재명을 옹립하는 민주당을 공격하는 가장 큰 논리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였습니다. 언제 구속돼도 이상하지 않을 자가 제1야당의 대표를 맡는다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것이고 국가적 비극이라고 우리가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게 진실이고요. 그만큼 야당 정치인들은 훨씬 더 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냉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권영진,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 중진급 의원들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특검이 기소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요, 여권이 무리하게 기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은 분명히 부적합한 부분들, 불법적인 소지들이 많았고 공수처 영장 쇼핑 등이 지적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해당 체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저는 합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중진급들, 나경원 의원 정도를 제외한다면 사사건건 지도부와 반목을 했던 것이, 심지어 윤상현 의원은 국조특위까지 들어가서 부정선거는 없다, 선동이다라고 민주당보다 더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 내부를 공격을 하면서 민주당에게 입맛에 맞는, 구미에 맞는 행보들을 보여왔던 것이 이런 문제들 때문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지을 수가 없죠. 민주당은요, 사법 리스크로 엮이면
대통령을 공격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정치 탄압을 한다. 정치 검사들에 의한 사법 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당 정치인들은 참 비겁합니다. 악재가 터지면 내부를 공격해요. 오세훈 시장 공판 앞서서 특검의 구형 재판에 앞서서 기자들을 향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장동혁 사퇴해라를 외칩니다. 김기현 의원, 한동훈 씨 열심히 토론회까지 따라다니시는 중진급 의원이시고, 지금 윤상현 의원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 권영진 의원 대책 없는 미래 소속으로 맨날 내부 총질 하다가 멱살잡이 파동 이후로 현재 잠잠한 상태죠. 이 공교로운 교집합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총구를 내부에 겨누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이분들만 그런 게 아니죠.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에도 현재 관저 공사의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지금 굳이 나열드리지 않은 조은희 의원 같은 대책 없는 미래 소속 친오계라고 불리면서 가열차게 지도부를 공격했던 이런 사람들도 명태균 씨에 대해 책임당원 2200개 명부를 제공을 했다. 무상 여론조사 제공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을 가지고 지금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 공교롭죠. 이게 국민의힘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사법 리스크,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연해라, 전륜해라, 청산해라, 쇄신해라 이야기 잘하는데 정작 그 얘기를 하는 당사자들이 사법 리스크로 똘똘 뭉쳐있고 그 사법 리스크를 회피할 목적으로 저는 추정을 하는데 지도부를 공격을 한다. 결과적으로 이재명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정국면을 주도하는 여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비겁한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닌가.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의 비극이에요. 내부로 총구가 향한다라고 하는 거. 저는 이것의 연장선에서 좀 심연을 봤습니다. 3당 합당 때부터 펼쳐진 비극이라고 하는 거죠. 속칭 오준무가요로 불리는 세력들. 이 3당 합당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조선일보가 돌림판처럼 돌아가면서 오세훈 시장이 유죄가 나니까 한동훈 밀었다가 한동훈 악재가 겹치니까 갑자기 유승민 밀었다가 이준석을 밀었다가 김무성을 밀었다가 이 돌림 노래하는 거 참 다들 공통점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 당을 등지고 떠났던 사람들, 지금에 와서도 윤 대통령과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공격을 해왔던 그런 사람들이죠. 찬탄 파기 때문에 공격받는다라고 속칭 자기들끼리 피해자 코스플레이를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들만 합리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자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전 3당 합당이 우리 당에 큰 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은 실패했습니다. IMF를 터뜨린 죄인으로 남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민주당에게 정권을 뺏기게 되는 단초를 제공을 했죠. 통상 정권을 뺏긴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재래식 미디어들에 의해서 유독 김영삼 대통령의 서사만 성역화되고 신격화되는 경향이 있죠. 지금도 통합만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서사를 등에 업고 편리하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 당의 전통 우파,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자유민주주의 건국,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한강의 기적에 대한 이 시발점을 이끌었고 전두환 대통령이 그 경제성장의 기틀을 닦았죠. 그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우리 전통보수의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들이 우리 사회에 반값 등록금, 실업급여와 같은 기초연금과 같은 핵심 인프라를 깔았습니다. 좌파들은 우리나라에 기여한 게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자랑스럽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좌파들이 망치는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가 만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지지를 했어요. 들어와 보니까 그런데 정작 그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당의 레거시는 철저하게 묵살되고 독재 정권이라는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들어와 보니까 자칭 통합 세력들이
본인들의 헤게모니를 강화할 목적으로 과거 우리 당의 레거시를 독재라고 하는 좌파들만도 못한 프레임 공격을 지속적으로 해온다라고 하는 게 이 당 비극의 시작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모든 정권은 공과 과가 있습니다. 공과 과를 복합적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가 세상에 상속받는데 난 유산만 받고 부채는 받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패륜적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유산을 부채보다 더 키워나가고 발전시키는 게 후세대의 역할이죠. 하지만 저 3당 합당을 통해 들어온 자들은 끊임없이 너네들은 구태고 군부독재 세력이고 극우고 음모론자야라고 주입을 하면서 본인들만 쇄신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당의 레거시를 부정하면서 왜 우리 당에 남아있을까? 아주 근원적인 물음이 생기는 지점이죠. 대통령 사진 다 떼고 과거 역사를 전부 다 부정하고 악마화할 거면 당을 해체를 하고 만들든지 창당을 하든지 했어야지. 왜 우리 당에 들어와서 지분을 챙기려고 하는가?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좌파 세력에는 자리가 없으니 우리 국민의힘에서 전통 보수들을 악마화해서 뭉개놓고 자기들이 헤게모니를 잡겠다라고 하는 걸로밖에 번역이 안 되는 거죠. 실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헤게모니를 잡아왔습니다. 그렇게 다시 서울시장 되신 게 오세훈 시장이잖아요. 그 판결문에 명태균뿐만 아니라 김종인, 이준석도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유심히 봐야 할 지점이죠. 명태균 씨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도 소통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경선을 했길래 나경원 의원이 갑자기 2등이 되고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됐을까? 결과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조중동 말만 듣다가 실권 잃어버리고 홀라당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실권 넘겨주고 그와 같은 실권을 활용해서 오세훈 시장을 씨앗으로 뿌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마저 들게 되죠.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헤게모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여러분 다 같은 대입법으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한동훈을 향해서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윤 대통령과 디커플링을 해야 된다. 결별해야 된다. 차별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도 유승민을 품어야 된다. 자칭 개혁파들과 연대하고 합당해야 된다. 김종인을 데려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재래식 미디어들 3당 합당의 향수에 젖어서 아직도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재래식 미디어들 지령받아서 정치한 정치인들 말로가 전부 다 배신자 혹은 당을 망칠 자칭 개혁 세력들에게 실권을 넘겨주는 실정의 연속이었죠. 우리 당이 가야 할 방향들이 이렇게 시사 이슈들 몇 개만 짚어봐도 명확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원 중심으로 뭉쳐서 우리 당을 건전하게 만들고 태종 이방원이 왕권을 강화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치세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당권이 강화되고 당원 중심주의로 당이 튼튼해져야 우리가 하나로 뭉칠 단초가 마련돼야 집권을 할 수 있고 집권을 해서 똑바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또 청와대에서 직접 눈으로 몸으로 겪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정말 많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저희가 오늘 첫 방송에서 여러 현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직간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논리적 또 서사적으로 설명하고 함께 공유하는 메시지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전통 우파들은 좌파들과 연대하는 자칭 소장파들의 가스라이팅에 너무도 위축되어 왔다. 그들이 우리를 길티 보수, 샤이 보수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생각 저는 더 강하게 하고요. 우리가 정말 강하게 당성을 회복해야 우리가 자랑스럽고 좋아해서 지지하는 사랑하는 국민의힘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합니다. 그런 당을 만들어야겠고요. 자, 우리가 그렇게 강한 당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집권해야 하기 때문이죠. 정당은 집권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집권하고 정권을 지키고 정권을 연장하는 것이 정당의 존재 이유이자 지상 과제입니다. 회사가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것이 정당의 집권을 위해 뛰는 거죠. 우리가 집권해야 되는 이유,
국민의힘이 온전무결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 무도한 좌파들에게 국정을 맡겨서는 정말 이 나라가 유지될 수조차 없다라고 하는 게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정권,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평가를 받지만 그 김영삼 정권의 실패 이후에 정권을 인수인계받아서 그 당시 IMF의 권고에 따라 경제단체들이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것이 김대중 시대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 당시에 누구보다 신자유주의적으로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생겼고요. 고용 유연성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긴축 재정이 가장 집약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김대중 정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우를 잣대로 김대중 정권을 평가할 수 없다라고 전제한다면 좌파 정권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은 딱 3번이었죠.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입니다. 이 세 정권의 공통점이 있죠. 근본 없는 확장 재정으로 물가를 폭등시키고 부동산을 약속이라도 한 듯이 2배 가까이 폭등을 시켰고 좌파들의 이념 전선에 부역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은 퇴임 40%대 지지율로도 정권 교체를 당했죠. 제가 아까 우리 국민의힘의 자랑스러운 역사, 자유민주주의 건국을 했고 산업화를 우리가 이룩했고 우리 땅에 핵심 인프라 깔았다. 여러 가지 사례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우리 이 땅의 모든 기틀을 우리 보수가 닦았습니다. 우파들이 닦았죠. 좌파 정권은 뭘 했습니까? 노무현 정권의 지적이 뭐죠? 호남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한 게 지적입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발전에 어떤 이바지를 했습니까? 실효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죠. 문재인 정권 뭘 했죠? 세대 갈라치기 하고 부동산 폭등시키고 공공기관에 임금 많이 쓰게 만들어서 민간 영역들을 후퇴시키고 반도체 투자하라니까 하나도 투자 안 하고 탈원전해서 에너지 경제 망가뜨려 놓고 온갖 대공수사권 폐지 등 안보 파탄을 이끌었던 것이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뭘 잘했죠? 박근혜 정권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하던 각종 기금들, 연기금, 또 우리 근로고용보험 기금들, 그리고 건강보험 기금까지 다 흑자를 기록했지만 문재인 때부터 적자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라를 총체적으로 망쳤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재명은 그보다도 한술 더 뜨죠. 집권 1년밖에 안 됐는데 부동산, 증시, 에너지 정책 하나 정상적인 게 없습니다. 안규백 같은 탈영병 출신 장관을 앉혀서 지금 북한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한미동맹을 총체적으로 파괴하는 행보들만 연달아 하고 있고요. 정동영은 북한을 주적이라고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최전방 병사들은 빈 총에 3단봉을 들고 초소근무를 서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재명이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집권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권할 수 있을 지금 기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재명이 임기 4년을 과연 지킬 수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을 청와대가 아마 더 심각하게 할 겁니다. 오늘자 한국갤럽, 그 한국갤럽이라고 좀 평가를 해요.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너무 오차가 많죠. 지난 지방선거 때도 10%포인트까지 가까이 총체적으로 격전지에서 전부 다 틀렸던 것이 한국갤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맞는 조사고 여권에 유리한 조사라고 전제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 한국갤럽에서조차도 이재명의 지지율이 2주 새 7%포인트가 폭락해서 44%, 부정평가가 46%로 데드크로스가 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갤럽의 지방선거 오차를 생각해 봤을 때는 30%대 중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안 끝났습니다. 좌파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여론조사 응답을 하는 시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지지율이 ARS는 30%대 이미 진입했고 전화면접에서도 40%대 초반까지 치달았다라고 하는 거. 이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피로감과 환멸이 그게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윤 대통령 정권 당시 정치적인 이슈로 억가당해서 지지율 떨어지기도 했지만 화물연대와 대전쟁을 선포를 하면서 다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성을 관철을 시켜서 지지율을 회복을 했고 기본적으로 경제지표 등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공격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등락을 반복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요,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지향적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잘 안 떨어지고, 다른 말로 한 번 떨어지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거죠. 더구나 지금 뇌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재명의 자기범죄주의기 공소 취소 시도, 더군다나 지금 증시 ETF, 저는 게이트로까지 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ETF가 김용범 주도로 심지어는 금융위 금감원 직원들조차 거의 패싱당하고, 민주당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조차 전달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수십 조의 손실을 만들어낸 ETF 게이트, 그리고 지금 선관위 사태, 이 모든 것들이 이번 정권 몰락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하나하나만 짚어봐도 정권 자체가 무너질 수 있을 정도의 게이트급 사건입니다. 이 모든 악재를 뚫고 갈 수가 없겠죠. 국민의힘이 잘할 일만 남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탈출구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리수를 두기 시작하죠. 개헌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개헌. 조정식, 친명그룹으로 평가받았던 조정식 의장이 느닷없이 현직 대통령, 정확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 개헌도 국민의 선택이다. 국민들이 동의하면 현직, 누구죠? 이재명도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국회의장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미 싸움 감지를 했죠. 그냥 한 말이 아닐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연달아 연임 얘기가 여권에서 매일같이 분출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과거 성남에 위치한 이 가천대 대학 교수가 현행 헌법 128조의 2항이죠. 현직 대통령은 연임 개헌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회 입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연구 논문까지 내놨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서 이게 오래된 계획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께서 하게 되셨을 거예요. 소름이 돋는 지점이죠. 그럴 만한 동기도 충분합니다. 이재명은 지금 퇴임하자마자 감옥 가야 될 사람이죠. 5개 재판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심지어 하나 재판은 파기환송된 상태에서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어요. 이재명은 내려오자마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은 물론 수백억 원의 선거비를 토해내야 하고, 민주당에서 불법적인 대북송금 등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한 재판을 줄줄이 받아야 합니다. 감옥에 안 갈 수가 없죠. 그럼 현직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연임이 됐건 뭐가 됐건 감옥 안 갈 궁리를 하게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재명의 행동 패턴이겠죠. 실제로 이재명이 공소 취소를 하겠다.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조건을 꼼수로 바꿔서 중대한 기소 과정에서 결함이 있을 때라고 하는 모호한 표현들을 동원해서 법원에서 공소기각될 가능성까지 늘려놨습니다. 이런 이재명이 본인의 범죄 면소를 위해서 연임을 꿈꾼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도 쉽게 예측을 할 수 있고, 실제 어제 우리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과 함께, 김태호 의원 등과 함께 골프 모임을 하면서 개헌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죠. 국민의힘의 몇 명의 구태 국회의원들, 본인들이 자력으로 당선될 실력이 없으니까 조강특위가 됐건 뭐가 됐건 현재 장동혁 대표의 이런 노선에 트집을 잡으면서 이재명과 연대할 수도 있는 그런 자들과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짬짬이 개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강력한 사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또 무시를 해요. 국민들이 뭐 내각제가 어쩌고 그러면서 연임 중임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 국민 수준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헌에 또 물꼬를 틉니다. 김태호 의원은 이재명 막상 만나보니까 소탈하고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언론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이 장동혁 대표가 이 조강특위 등을 통해서 당개혁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중진급들이 이탈할 수 있다. 4당 체제까지 갈 수 있다라고 사실상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쇄신하지 말고 국회의원들끼리 이재명과 함께 야합해서 자리 차지할 수 있으니 조용히 하던 대로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리는 건 저뿐이 아닐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의 동기, 현재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태 국회의원들의 동기가 너무도 일치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200석을 국회 내에서 짬짬이로 확보한다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저지할 수가 있죠.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과 함께 막아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가 되는 거죠. 부랴부랴 청와대가 현재 수습 국면에 나서곤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누적된 불신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을 똑바로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야당 국회의원들, 구태의원들과 야합해서 연임 한번 해볼까? 이런 군이나 하는 이재명에 대해서 국민적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의 임기는 역설적으로 단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추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 정권은 민생을 되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펫버스에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황희 의원의 이 황당한 주장에 대해서 황희의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고 해프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결국 내놓는다라고 하는 게 4억 미만 주택을 살 때는 2억까지 대출해주겠다라고 하는 기망성 주거대책, 그리고 고시원의 책상을 뜯고 욕조를 만들어서 고시원 개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펫버스랑 당초에 뭐가 다른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막장 정책들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수권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제 확신이에요. 이론적으로 좌파 정권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전례가 세계사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고, 좌파 정권은 늘 복지를 참칭한 세비 축내기로 파멸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이란 등 모든 독재 국가들 전부 다 좌파 정권에 시작을 해서 경제부터 망가지고 결과적으로 독재를 시도하다 붕괴되고 있는 상황까지 현재 목도가 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대응해야 될 방향은 명확하다.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고, 미셸 스틸 대사 노골적인 지금 메시지를 여러 행보들을 통해서 내고 있죠. 이 좌파 정권의 폭주에 대해서 우리가 우방국들과 함께 뭉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의힘의 숙명인 겁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한 50분 조금 넘게 여러분들과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오늘자로 가장 중요한 좀 이슈들을 뼈대로 해서 논리를 좀 확장을 해서 양 정당의 현재 주어진 상황과 유인 구조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항상 갈등하는가? 알고 보니 갈등이 아니라 짬통합 세력들에 의한 헤게모니 전쟁이었다. 그리고 이 민주당의 이재명은 왜 연임 타령을 하는가? 결과적으로 지금 민생을 회복할 정책적 역량이 없으니까 야합을 통해서 200명을 끄집어내서 어떻게든 연임 계획을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개헌을 하겠다라고 하는 간악한 수를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심도 깊게 짚어봤습니다. 어떻게 조금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까요? 네, 그렇게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은 첫 방송이라 제가 사실 즉석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메모하고 거의 1시간 가깝게 여러분들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아마 라이브로 진행할 가능성이 조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여러 현안들 즉석에서 다루면서 좀 댓글도 보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우리 미디어 C 제작사 측과 좀 소통을 해서 관련된 내용도 조율해서 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이렇게 심도 깊은 좀 분석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좀 꾸려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앞으로도 부탁드리겠고요. 네, 오늘은 이쯤에서 줄이고 이르면 다음 주 금요일쯤에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